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평범한 교회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은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98세의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가해자는 불과 17세 청소년이었죠.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온 할머니의 삶은 온화하고 친절함으로 기억되지만 마지막 순간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악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오늘은 오하이오주 워즈워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하이오주 워즈워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2018년 4월 9일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하워드 리어라는 남성이었죠.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제 이모 마가렛 더글러스가 사흘째 연락이 안 된다며 페이지 스트리트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친구가 어제 확인하러 갔다가 아무도 없더라고 하네요. 마가렛 더글러스는 당시 98세였습니다.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온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상황이었죠. 이런 고령에서는 집안에서 넘어져 움직일 수 없게 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건강상 문제로 응급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고요. 워즈워스는 인구 2만 4천여 명의 평화로운 교회 지역입니다. 폭력범죄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곳이죠. 통계상으로는 663명 중 1명꼴로 폭력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이었으니까요. 특히 고령자들은 대부분 집에서 조용히 지내기 때문에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마가렛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자였으니까요. 먼저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혹시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수색 범위를 동네 전체로 넓혔죠. 혹시 목격자가 있는지 이웃들을 일일이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마가렛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니 4월 5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는 모습이었죠.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녀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한 것은 4월 3일이었고요. 수색이 시작되기 직전인 4월 9일 저녁, 마가렛의 조카인 하워드와 조카 며느리 신디가 이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가렛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와 조카 며느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거든요. 이들은 마가렛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돌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모의 생활 패턴이나 습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워드는 이모가 외출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빨간색 지갑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이 들어있었고 외출용 옷가지들도 있었죠. 옷장을 열어보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옷들이 옷걸이에서 떨어져 바닥에 무더기로 쌓여 있더라고요. 그 더미 사이에서 이모의 신발 한 짝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옷더미를 걷어내는 순간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마가렛의 시신이 좁은 옷장 안에 웅크린 채로 숨겨져 있었던 거죠. 옷장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1m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좁은 공간에 몸을 구부정하게 구겨 넣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찢어진 잠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와 얼굴 곳곳에 멍자국이 선명했죠. 목 부분에는 목이 졸린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의 부패 상태로 봐서는 마지막 목격일 이후 며칠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 세기에 가까운 인생을 산 할머니가 이런 참혹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법의학팀이 현장에 도착해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DNA 샘플과 지문을 채취했지만 가족들의 것과 대조해본 결과 범인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강도 사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어요. 마가렛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빨간 지갑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집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지만 마가렛이 평소 문을 잠그지 않고 살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상하지 않았죠. 이웃들을 믿고 지역 공동체의 안전함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뒷마당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일회용 장갑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이건 범인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DNA나 지문 같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준비해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범행 후 서둘러 도망가면서 이 중요한 증거를 떨어뜨린 모양이죠. 과연 이 장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마가렛을 의도적으로 노린 건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이었을까요?
수사관들은 마가렛의 가족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모에게 유언장이나 재산 관련 서류 같은 게 있었는지 물었더니 유언장을 만들라고 여러 번 권했지만 끝내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가렛의 죽음으로 금전적 이득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었죠. 게다가 마가렛은 누구와도 다툰 적이 없는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이었습니다. 이모가 누구랑 갈등을 빚거나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다고 했어요.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도 거의 희박해졌습니다. 마가렛 더글러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919년 9월 15일 오하이오주 아크론에서 태어났으니까 거의 한 세기의 역사를 몸소 겪어온 분이었죠. 2명의 언니와 1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2018년 당시엔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마가렛만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20세기의 굵직한 사건들을 모두 경험했어요. 대공황과 2차 대전, 달 착륙,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말이죠. 젊은 시절 마가렛은 아크론의 한 백화점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에 잘 맞았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참전용사 출신의 도널드 더글러스였는데 오하이오 성냥회사에서 근무했어요. 두 사람은 결혼한 뒤 워즈워스의 한 집으로 이사했고 마가렛은 그 후 70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함께 여행도 다니고 특히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야구 경기 관람을 즐겼습니다. 정원 가꾸기도 취미였고요. 도널드가 2000년에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마가렛은 좋은 추억이 깃든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졌지만 이웃들의 도움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데이비드 클린컨비어드라는 이웃이 일주일에 2번씩 안부를 확인해줬습니다. 조카 하워드와 신디도 장보기 같은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했고요. 마가렛은 이런 지원 네트워크 덕분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려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평화로운 교회 지역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빠른 해결을 원했죠.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혀가면서 인근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들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소액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가는 자동차 터리 사건들이 여러 건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클린컨비어드와의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경찰은 그와 대화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던 중 경찰은 마가렛의 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클린컨비어드였어요. 그는 더 이상 그 동네에 살지 않았는데 왜 그곳에 나타난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경찰들은 이 행동이 수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점은 데이비드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였어요. 마가렛이 어디서 발견됐는지, 당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 정보 말이죠. 4월 11일 마가렛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뒤는 데이비드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마가렛을 마지막으로 본 게 4월 4일 수요일이었다고 했어요. 쓰레기통을 내놓는 걸 도와주러 갔었다고 했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가지 않았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했고요. 다음에 간 건 4월 8일 일요일이었는데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혹시 옷을 갈아입고 계실 수도 있어서 그냥 올라가지 않고 이웃한테 연락해서 대신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는 이미 마가렛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의 의혹은 더욱 커졌지만 뒷마당 장갑에서 나온 DNA와 데이비드의 DNA를 비교해본 결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는 범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친구였던 겁니다.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그 지역의 자동차 터리 신고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특히 한 사건이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마가렛의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인 4월 8일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침입 신고로 접수됐는데 알고 보니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마가렛의 집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고요. 피해자는 50세의 폴 샤야드라는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선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새벽에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보도에서 절뚝거리며 걸어가더라고 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가 싶어서 차를 세우고 괜찮은지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제 차로 뛰어들더니 그대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폴의 차를 발견한 곳은 사건 현장에서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였습니다. 폴이 한 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담겨 있었거든요. 젊은 남자는 절뚝거리지 않고 있었고 폴도 도움을 주기 위해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두 사람이 조수석 창문을 사이에 두고 몇 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촬영됐어요. 그 뒤 젊은 남자가 차에 탔고 잠깐 뒤 폴이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렸죠. 그러자 그 남자가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폴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결국 차를 뺏겼다는 것뿐이었어요. 명백히 거짓말을 한 거였는데 마가렛의 비극적 죽음 수사에서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경찰은 영상을 폴에게 보여주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폴은 잔뜩 긴장한 채로 또 다른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결국 진실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는 남성과의 만남을 위한 앱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젊은 남자와 미리 약속을 잡은 상태였거든요.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한 거였죠. 실제로는 약속대로 만나서 차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흥분하면서 폴을 차에서 내쫓고 차를 몰고 달아난 거였습니다. 이 실마리로는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어요. 그 젊은 남자가 누구인지, 근처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수사관들은 그 지역의 경미한 범죄들에 계속 주목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패턴을 찾기 위해서였죠. 4월 13일 밤, 드디어 그런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마가렛의 시신이 발견된 뒤로 경찰서에는 그녀의 동네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젊은이 2명에 대한 신고 전화가 여러 차례 들어왔어요. 또한 근처 건설 현장의 임시 건물에 침입했다는 신고도 있었는데 범인 중 한 명이 현장에 휴대폰을 놓고 갔다는 거였습니다. 그 핸드폰의 주인은 제컬이라는 청소년이었어요. 이미 경미한 절도와 자동차 절취 전과가 있는 아이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심각한 노인 살해 혐의로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커리가 지역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자고 있는 걸 발견하고 연행했어요. 핸드폰 증거를 제시하자 건설 현장 침입은 인정했지만 폴의 차량 절취나 살인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4월 13일 저녁에 찍힌 CCTV 영상에는 제커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물도 나타나 있었어요. 수사관들이 마가렛 더글러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히자 제커리는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공범이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모든 경미한 범죄를 계획하고 훨씬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공범의 이름은 개빈 램지였습니다. 개빈은 2001년 3월생으로 당시 17세였어요. 사형제 중 둘째로 어릴 때부터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였습니다. 10살 때부터 간헐적으로 상담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심리학자는 개빈이 칼을 들고 형제들을 쫓아다닌다고 기록했어요.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정당한 우려가 제기됐던 거죠. 17세가 된 개빈은 음주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시도한 그 어떤 방법도 아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없다며 걱정했습니다. 경찰이 개빈을 연행했을 때 처음에는 경미한 절도와 침입 사건에 대해서만 질문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고 글러브 박스를 한 50번 정도 뒤져봤지만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폴의 차량 절취 사건으로 화제를 돌렸는데 이때 신문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량 절취 사건의 용의자는 젊은 백인 남성으로 파란 눈을 가졌다고 했는데 개빈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자 수사관들은 계속 압박했어요. 우리에게 말해야 할 다른 것이 있지 않냐고 했죠. 개빈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신문실에서 나가서 형사와 단독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차를 훔친 건 자신이었다고 솔직히 말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폴의 성적 접근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부인했죠. 어떤 종류의 성적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 했어요. 그냥 그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모르겠지만 마치 지 인과응보 같은 거라면서 그런 짓을 한다면 차를 뺏길 각오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이는 개빈이 폴을 만나서 인지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었다는 공격적이고
범죄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신문의 핵심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마가렛 더글러스 살인사건이었죠. 우리가 면봉으로 DNA를 채취할 텐데 그녀의 집에서 당신의 DNA가 나올 이유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절대 그 집에 들어간 적 없다고 했어요. 개빈은 마가렛 살인사건 연루를 부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증거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어머니와 함께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개빈의 휴대폰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에게는 개빈이 폴 같은 남성에게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발견한 것은 사건 전체를 완전히 밝혀줄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개빈의 구글 검색 기록은 마가렛 더글러스 사건에 대한 검색으로 가득했어요. 더 끔찍한 건 그의 카메라 롤이었습니다. 마가렛이 살해당한 4월 6일 금요일 밤에 찍힌 사진과 동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마가렛이 자신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스토커 관점으로 촬영한 것들이었어요. 개빈이 공격을 시작하면서 그녀를 목졸로 죽이는 과정까지 담겨 있었죠. 그 뒤 시신을 촬영한 성적 성격의 이미지와 영상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파일들은 다크라는 비밀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고 암호는 살인이었어요. 이런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개빈을 다시 불러들였을 때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잠깐 있었냐는 질문에 현관에 올라갔을 때도 뭘 할지 몰랐다고 했어요. 창문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개빈은 마가렛을 죽였다고 인정했지만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그녀가 죽었을 때 소파에 있었냐, 바닥에 있었냐는 질문에 개빈은 마가렛이 잠에서 깨어나서 침입자가 자신을 촬영하는 걸 보고 겁에 질렸기 때문에 죽였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그 위에 옷을 쌓아서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고도 털어놨어요. 그 순간엔 쇼크 같은 거였다면서 한순간은 모르겠고 다음 순간에는 과부하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수사관들은 아드레날린과 혼란에 대한 그의 주장에 동정적으로 반응하며 더 많은 자백을 유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 집인지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그녀와 이야기해 본 적 있냐는 질문에는 몇 번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13살이나 14살쯤 됐을 때 눈 치우는 걸 도와주려고 했었다면서 제가 실제로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고 했어요. 마가렛의 동네에 사는 개빈은 그녀 집에서 모퉁이만 돌면 바로 있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도움이 되는 아이였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더 반사회적 행동으로 변했습니다. 많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한 일이 마음에 안 든다며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지만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럴 리 없었다며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빈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건 그의 다음 입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토요일 5일 뒤쯤에 떠나려고 했다며 어딘가로 가야 했다고 했어요. 만약 경찰이 제커리를 찾지 못했거나 제커리가 개빈에 대해 경찰에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개빈은 무방비 상태의 노인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해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불행히도 더 많은 사람을 해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계획이었냐는 질문에 제 계획에는 없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했어요. 경찰이 잠재적 연쇄살인범을 바로 그 순간 막아선 셈이었습니다. 개빈을 체포한 뒤 집 수색 영장을 집행했을 때 마가렛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장갑이 나왔어요. 또한 차량 절취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훔쳐온 전리품으로 보이는 그녀의 실종된 빨간 지갑도 발견됐죠. 폴의 차에서 도난당한 향수병도 있었고요.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발견된 일기장이었습니다. 개빈이 유명한 연쇄살인범들의 전기를 쓰고 자신만의 살인 환상을 한 페이지에 기록해 놓은 거였어요. 누군가를 때리고 그들이 더 이상 숨쉬지 않을 때까지 때리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고 싶으며 누군가의 시체 위에 서는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다고 썼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 그는 장의사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마도 이런 끔찍한 생각들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자 대신 거리로 나가서 피해자를 찾기 시작한 거죠. 개빈은 아직 17세였지만 1급 살인, 1급 침입, 납치, 시체 훼손 혐의로 성인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마가렛 살인 사건의 심각성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싶지 않아서 차량 절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2018년 6월에 기소된 그는 처음엔 무죄를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이 휴대폰 증거를 억제하려는 합의를 거부하자 2018년 11월에 유죄 인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선고 공판에 앞서 개빈은 심리학자들의 평가를 받았는데 행위장애와 성적 가학장애를 포함한 여러 장애가 있다고 진단됐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이 2018년 1월에 처방받기 시작한 새로운 약물의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일기장에 있는 가장 끔찍한 페이지들 대부분이 그 이전에 쓰여진 거였기 때문에 선고 공판에서 형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빈은 경찰 신문에서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말들로 마지막 진술을 했어요. 제가 한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며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가렛을 자신이 살해한 실제 사람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단지 그것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거든요. 판사는 그가 살인 당시 17세였기 때문에 사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개빈에게 가석방 입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오하이오 상원 법안 256호가 통과되면서 미성년자들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는 것이 금지됐어요. 개빈은 25년 후인 2043년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마가렛의 가족들은 이 가능성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조카 며느리는 개빈 램지 같은 사람들을 고려해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개빈 램지와 같이 내면의 사악함을 보여준 개인을 말하면서 이런 사악함은 교정되거나 재활될 수 없는 종류라고 했어요. 현재 법에 따르면 개빈은 적어도 2043년까지는 감옥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개빈이 가석방되는 것이 옳을까요? 악은 정말로 교정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할까요? 98세 할머니의 목숨을 빼앗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한 17세 소년의 잔혹함을 보면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